이 와중에서도 본인이 봤을 때는 아 이제 조정장이고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진 않다 라고 하시면 이때 이제 증여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만 있으면 더 올라가긴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약간 선진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증여를 많이 여쭤보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현금을 주고받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전부 증여에 좀 들어갈 수 있겠다. 사실 대법원 판례가 다 증여해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하고요. 사실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라는 표현을 써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이제 뭐 사실 전 책으로 이제 먼저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그다음에 강의랑 그다음에 블로그, 유튜브로 이제 다양한 세금 소식, 그다음에 재테크, 주로 이제 부동산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자산관리 위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자산관리는 또 부동산이랑 뗄 수가 없어서 부동산 쪽에 대한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왜 두꺼비예요? 제 첫째 아이 폐명이 두꺼비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왜 두꺼비를 좋아하셨어요? 왜 태명을 두꺼비로 했어요? 약간 뭐 헌집줄게 새집다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집으로 한번 이사 가보자. 아이 생기니까 이제 좀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또 짓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부회관리 전문직의 시각, 진짜 전문직 분들이 같이 세 분이서 쓰신 거죠? 네, 예.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절대 원칙인데 이 책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산 관리하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으세요. 뭐 네. 주택뿐만이 아니라 꼬마 빌딩이나 상가, 뭐 많은 다양한 토지 이렇게 계신데 그 부동산을 결국 컨트롤할 때 필요한 전문직 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3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상담을 먼저 하셔서 뭐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가 얼마 나오고 어떤 식으로 증여를 하는 게 좀 절세가 되고 뭐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부담이 어떻게 분산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짜드리는데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시가를 좀 매겨야 되는데 토지는 사실 옆 토지가 10억에 팔렸다고 하더라도 내 토지가 10억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가액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님과 얘기를 나누거든요. 제가. 예. 그러면서 감정평가사님이 이제 시세를 뭐 10억으로 잡아주면 그걸 토대로 이제 증여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는 사실은 법무사님이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취득세 내주고 등기소의 등기 절차를 법무사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취득 단계에서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보유할 때도 마찬가지로 법무사님이 이제 뭐 임대차 보호법, 저도 이제 뭐 관련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고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서를 법무사님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님도 적정한 호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 측정해주고 저는 그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주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책으로 이걸 묶어내면 부동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지식도 있구나. 이렇게 그 감평사는 입지 분석이랑 권리 분석을 하는구나. 뭐 이런 지식들도 얻어가실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처음부터 끝을 이 전문직들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가이드북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새 영역에서의 전문가분들이 다뤄주시니까 거의 완벽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최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좀 가족 증여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건 우선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첫 번째로 증여가 희한하지만 폭등할 때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게요. 네, 폭락할 때도 엄청나게 늘어나세요, 사실은. 폭락할 때 요즘 늘어난 거, 그러면 폭등할 때는 이제 첫 번째로 따져보면 증여하고 나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자녀가 그 자산 가치는 전부 다 온전히 가져가는 건 알겠다. 근데 왜 떨어졌을 때도 증여가 많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17년도의 증여에 대한 트렌드랑 23년의 트렌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23년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종부세예요. 종합부동산세. 작년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가 좀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3주택자 이상자 이분들은 이제 중과세율이 아직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나는 종부세가 이제 대폭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계산해 보시면 그래도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딱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직도 종부세를 내가 뭐 내년에 뭐 터무니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고객이 계시니까 액수를 좀 말씀드리면 뭐 2억 원 낸다고 해볼게요. 엄청나네요. 네, 뭐 2, 3억 내시는 고객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자녀는 무주택자인데 이번에 주택수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증여 취득세랑 증여세 계산해 봤을 때 뭐 내가 이거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1억 이상 줄어드는데 그 거래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차라리 이번 참에 주자. 그리고 이제 또 그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이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면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녀도 언젠가 독립을 해야 되고 뭐 결혼에 대한 터전이나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다시 올라가면 그건 온전히 또 자녀가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개별주택 가격이 이제 공시가 4월에 되는데 그 증여 취득세가 개정이 됐습니다. 22년에서 23년에서 3년을 개정이 돼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죠.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과세 표준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가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파트는 시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법상 이제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간단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가 8사를 갖고 있는데 앞동에서 8사가 20억에 팔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20억으로 증여 취득세도 내야 되는 거죠. 한 건만 나와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아. 증여하는 날 전 6개월, 뭐 후 3개월 내에 그 거래 내역 있으면 그거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개별주택인 다세대나 다가구는 사실 그 가액이 그렇죠. 유사매매가 없거든요. 왜냐면 나랑 똑같은 다가구여도 옆동은 지어진 게 뭐 한 3년 다르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오히려 이 가액이 낮아지고 나서 이 가액으로 증여취득세를 내면 증여취득세를 대폭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 1, 2억씩 납니다. 취득세만 차이가. 그러면 이제 4월을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4월 말에 이제 그 가격이 공시가 되는데 정부에서 그 말을 했거든요. 22년도부터 가격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그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을 현실화를 하겠다. 그래서 22년도에 너무 높아졌던 금액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말 이후로 증여를 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주택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상담을 하셔서 증여 포인트를 5월 1일부터 5월 말일자로 잡으세요. 4월 말 지나고 공동주택, 개별주택 가격 나오면 그 금액으로 6월 1일 전에 증여를 하겠다. 딱 이렇게 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세금만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략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정부에서 다양한 이제 규제 완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효과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급락폭이 약간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점점 개별화되고 완전 국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와중에서도 본인이 봤을 때는 이제 조정장이고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진 않다. 라고 하시면 이때 이제 증여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만 있으면 더 올라가긴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약간 선진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증여를 많이 여쭤보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 부동산 상승기에는 그러니까 규제가 세지니까 그거 부담돼서 증여를 좀 일찍 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거고 하락기에는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거의 뭐 바닥 찍었으니까 여기서 하면은 이제 자녀도 자산 가격 상승을 좀 누릴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좀 네, 있는 거고요. 다양한 결국은 이제 개별화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아, 그럼 하락기 때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사실 증여를 안 해도 세금 부담은 좀 줄어들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완화가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갖고만 있어도 세부담이 이제 막 몇백 몇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이번 참에 주자. 자녀한테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혹시 요거는 그 질문지에 없는 사항인데 네. 그 제 주변에 한 분이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가능한 건가? 그 부동산이 지금 하락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전세가랑 매매가가 갭이 좀 벌어져 있는데 네. 이게 좀 붙을 때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갭이 생긴 거예요. 네. 그때 자녀한테 한 1억 정도를 증여해서 그 아파트를 자녀 이름으로 사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사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1억 주고 나서 1억에 대한 증여세 내고 그 다음에 자녀가 그냥 그 3자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 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자녀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어쨌든 그걸 살 때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취득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시고 그 집 비싸면 네, 거래 비용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만약에 사서 주는 거하고 자녀에게 1억을 주고 뭐 취득세까지 주고 사는 거하고 그런 걸 좀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만약에 이제 그 부동산 가격 자체가 갭이 크지 않으면 요즘 많이 이제 활용하시는 게 저가 양수도. 네.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그 사실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분들이 사실 이 상담이 많은데 종전주택이 있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새 주택 취득하고 그다음에 2주택을 지금 이제 세법 개정이 돼서 말씀드리면 3년 안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안 팔려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밥 먹듯이 보는 게 실거래가거든요. 그 아파트 가격의 시세는 얼마인가.
가격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지막 거래가 뭐 21년 4월, 20년 9월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은 이걸 안 팔면 비과세를 못 받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게 12억에 이제 팔면은 이게 비과세를 받으면 세금이 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예전에. 근데 극단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비과세 때는 0원인데 그냥 3년 이내에 못 팔아버리면 그냥 2주택으로 그냥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 과세로 갔을 때 3억을 낼 수도 있어요. 3, 4억씩. 세금 자체가. 양도소득세. 예, 옛날에 취득가액이 너무 낮아서. 그러면 12억에서 세금 3억, 4억 낼 거면 결국 자기한테 가져가야 9억이잖아요. 그럴 거면 이거를 차라리 비과세를 활용하면서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싸게 파는 거죠. 그런 전략들도 사실 있습니다. 자녀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적당 수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한 7억 정도만 있어도 사실 무난하게 가능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이제 시가의 5%나 시가의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양도소득세를 시가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7억을 줬지만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싸게 판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그냥 10억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양수도의 본질이 보도자료에서는 이거 하면 불법, 나쁜 짓거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게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자금을 불법으로 만들었거나 이 취득자금을 아니면 두 번째로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차피 비과세니까 이게 7억에 양도세를 계산하든 10억에 계산하든 간에 세금이 그냥 0원이에요. 그러면은 받는 그 자녀 입장에서 너무 싸게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가의 30%와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7억에도 증여세가 0원이에요. 근데 6억이면 그러면 증여세가 조금 발생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3억 빼주고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1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매매가액 얼마 있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온전히 가져가면서 부이전할 수가 있어요. 방식은 사실 많이 있어요. 방식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디테일을 챙기려면 사실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거의 불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채관리 전문 지식을 읽어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산관리 세무사님을 좀 찾아가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상담을 할 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상속세를 사실 기둥을 잡아요. 그러니까 자산관리 하시는 분들의 고객들이 나이대가 좀 있으시니까 근데 그분들은 항상 그건 있어요. 나는 더 어떻게 증식하고 우상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은 있으신데 저는 이제 항상 좀 죄송하지만 초를 치는 말이긴 한데 그렇지만 선생님 상속세도 생각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엄청 세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OECD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상속세이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한 110억 정도 자산 있으시면 상속세가 한 45억 나거든요. 취득세까지만 50억 돼요. 왜냐하면 과세표준 30억은 넘어가 50%의 세율 구간이니까. 취득세는 또 내는 거예요? 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따로 내야 돼요. 상속 취득세. 그러니까 300억 있으면 세금 한 140억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이건 생각도 못한 건데. 빨리 해야죠. 네, 그래서 증여를 좀 미리미리 그것도 고민해 보셔라. 그래 말씀을 드리죠.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또 부동산 절대원칙이라고 하니까 또 부동산이 또 해박하시니까 부동산도 그 석사도 하시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아까 거래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 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썼던 저자 김광산 평가사한테 물어봤는데 하나의 거래가 모든 틱을 조절하니까 그게 시장 동요가 엄청 크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최근 몇 달 전에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데 한 건의 발생이 갑자기 기존의 시가가 20억이었는데 갑자기 14억이 딱 뜨면 뉴스가 난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떨어졌을 때도 김광산 평가사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온전한 거래가 아니다. 왜냐면 이 거래 하나가 특수 거래일 수도 있고 싸게 판 거일 수도 있고 물론 직거래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거래가 16억이면 그럼 또 16억이냐. 그러니까 이게 점이 그래도 온전하게 좀 많이 찍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방을 다진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약간 올라가서 그 정도의 거래량일 뿐인 상황이 많고 그다음에 10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진짜 거래량이 많이 멸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큰 단지는 그래도 거래가 좀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양극화됐고 개별화됐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 뭐 잠실 하면 잠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잠실에서도 어떤 아파트 단지는 예를 들어서 문의가 많은데 약간 떨어지면 문의가 없고 이런 식이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서울이 아니라 약간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권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수 지역은 거래가 계속 있고 중개사님들이 바쁜데 바로 옆 단지 가는데 거긴 좀 지하철역이랑 예를 들어서 걸어서 15분 거리다. 그러면 거래량이 없고 오히려 거기 중개사님은 이제 손 빨고 있고. 그 같은 단지 같은 지역인데도 그런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하락기 때 벌어지는 현상 지금 보시는 예. 건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하방이 다 젖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진짜 이제 더 의사결정을 날카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될 때만 들어가셔서 진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